명절 추석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대가 변하면서 추석 풍경도 달라지고 있죠. 차례상도 간소화됐고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기보다 부모님이 자녀의 집을 찾아오는 경우, 또 차례는 생략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참 많아졌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 대한민국 국민의 구성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2024년 2월 기준 대한민국 귀화인은 모두 24만여 명. 이 귀화인들의 국적을 보면 먼저 중국 동포, 그다음 베트남, 필리핀, 몽골 순서고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중국 동포 또 고려인 분들은 현지에서 한국의 정서를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왔기에 이분들의 추석 명절이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그런 문화와 전통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추석기획 내 고향 서울 우리는 하나다. 어제 귀화 고려인 분들 만났는데요. 오늘은 중국 동포들 만나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10월 5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추석기획 내 고향 서울 우리는 하나다. 추석기획 내 고향 서울 우리는 하나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순서 중국 동포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동찬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운주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서로 잘 아세요? 네, 잘 아는 사이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선후배 사이입니다. 어디 선후배? 연대 국문학과 선후배 사이입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먼저 고향이 어디세요? 네, 저는 고향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하는 연변입니다. 연변. 네. 뭐 박동찬 씨. 저는 연변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중국 동포들의 집거지라고 하면 연변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선양이라는 동네입니다. 선양. 예, 한자 도금으로 하면 이제 심양이 되겠죠. 예, 네. 예. 여기도 우리 한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꽤 많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네. 동북 삼성 맞습니다. 그 중에 네네. 한 곳이죠. 네네, 어쨌든. 맞습니다. 네, 네. 언제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정착한 것은 2013년도고요. 그때 재외동포재단 장학생이 되어갖고 이렇게 연대 박사과정 입학을 했습니다. 네, 물론 그 좀 전에 한 2010년에서 11년까지는 그 숭실대 교환학생으로 또 1년 동안 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박사과정 국문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하기를 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운주 박사님 이렇게 불러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박동찬 씨는? 저는 우리 전은주 박사님보다 한 2년 늦게 왔는데요. 2015년에 저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현지에서 마치고요. 이제 학부를 여기서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2015년에 네네. 연대 국문과 학부. 네, 연대 국문과 학부를 나오고 그리고 대학원까지도 지금 수료한 상황입니다. 네. 어려서부터 고향에서 한국말을 쓰셨어요? 네,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네. 중국어도 당연히 쓰고. 네. 초등학교는 그럼 어떤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소위 이제 현재는 이제 조선족 학교라고 네. 민족 학교라고 해서 이제 이중 언어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제법 많습니다. 한때 우리 동포들이 많이 이제 만주로 이주해 갔을 때는 많을 때는 뭐 한 2,000개 정도 달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인구도 많이 감소하고 유실하고 또 한국으로도 많이 나와서 이제는 많이 통폐합되고 폐교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는 중국말로도 가르치고 한국말로도 가르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는 학교.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다 사용하게 되는군요. 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요.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지고 네, 있죠. 네. 연변만 해도 이제는 그냥 그 중국인들의 분포가 더 많지 않아요? 네, 이제는 그렇죠? 초등학교도 이제 중국어로만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요. 가르치고 있고요. 많이 소외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안타깝죠. 네. 점점 중국 정부도 일부러 중국 사람들 숫자를 늘리고 막 그러고 있죠.
퍼센테이지가 계속 떨어지고 그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원래부터 존속 자치주가 출범할 때부터 그렇게 수적으로 막 압도적이진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게 퍼센테이지에서 한 30%를 넘어가면 뭐 자치구라든가 자치주 권한을 예, 부여하는데 네네.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예. 그 여전히 그래도 연변 지역에는 간판이 다 한글로 돼 있고 그렇습니까? 네, 뭐 이중 언어를 똑같이 표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요. 뭐 예전에는 한글로만 표기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중국어 한자를 위에 쓰고 네, 우리말을 아래에다가 표기를 하거나 한자를 오른쪽에 표기하고 우리말을 왼쪽에 표기한다거나 이렇게 약간 한자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죠. 네. 자, 저도 연변에 가본 적이 있는데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진짜 전부 한글 간판이었었는데 네. 풍경이 바뀌었겠네요. 네. 그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꼬치구이 파는 집 있잖아요. 네. 그걸 다 꿰집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꿰다. 맞는 얘기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간판은 없는데 연변 가서 보고 참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귀화하셨어요? 한국으로? 네, 저는 귀화를 했습니다. 작년 초에 귀화를 했고요. 제가 13년도 입학을 했다가 19년에 이제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때 뭔가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을 하면서 그때 뭐 여기가 그래도 뭔가 더 고향 같고 네. 또 여기서 좀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고 귀화도 결심을 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아직입니다. 아직? 예, 귀화 네. 전이고요. F4라는 제외동포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쉽게 질문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귀화라는 게 국적 취득이라는 게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건 제외동포의 어떤 험난한 어떤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국으로 소위 이제 조국이나 모국이라는 나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체류할 권리, 머무를 권리, 또 성원권 같은 게 사실 아직까지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아무리 이곳을 고향이라고 고백한들 네. 그게 쉽게 이제 정부에 의해서 수용되는 건 아니고요. 국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네네. 어제도 이제 고려인 동포분들 귀화하신 두 분을 만났는데 그 F4 비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이렇게 어렵다면서요? 그냥 단순 근로 비자만 준다면서요? H2랑 F4로 좀 나뉘는데요. 사실 거기에도 차별적인 독소 조항이 있고요. H2, F4 통합을 지금 몇 년째 외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차별이 있냐면요. 그 소위 이제 재외동포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에서 재외동포들이 이제 조국 한국을 이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여타 서구 동포들은 훨씬 그 절차가 간소한 데 비해서 구소련 출신 동포와 중국 출신 동포들은 서구 동포들한테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전제 조건들이 많이 따라붙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 예를 들면 예컨대 한국어 시험에서 뭐 점수를 얼마 이상 취득해야 된다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국가공인 기술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거나 굉장히 뭐라 그러죠. 한국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도구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박동찬 씨는 그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는 받으신 거고 네네. 귀화를 하려면 또 그 귀화 허가 조건은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재산이 있어야 되겠죠. 전수 박사님은 어떻게 귀화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저도 19년도에 마음을 먹었지만 그게 한 절차가 좀 복잡해갖고요. 한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에서 일단 영주권으로 옮겨야 되고요. 영주권에서 다시 국적 취득까지 좀 험난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재산도 있어야 되고요. 시험도 봐야 되고요. 면접도 여러 차례 봐야 되고요. 네. 재산 그다음에 네. 시험은 한국어 시험 이런 네, 거. 맞습니다. 이제 귀화 시험이라고 해서요. 한국의 역사, 정치, 지리에 대해서 두루두루 이제 답해야 되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 사람들도 외우기 어렵다는 애국가를 4절까지 외워야 합니다. 애국가 불러봐라고 하는 게 시험에 있어요? 네. 네. 오, 4절까지. 네. 참. 그래도 이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귀화라는 단어를 쓰는 게 일단 일반 외국인이 국적을 바꿔도 똑같이 귀화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동포들이 바꿔도 똑같이 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조금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약간은 우리의 어떤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서 뭔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약간 스스로는 국적을 회복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아무튼 조금 더 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바로 많은 중국 동포분들의 이제 희망 사항이다. 그런 거죠.
네, 사실 뭐 그 시험을 통과 못해서 귀화에서 막히는 경우도 제법 많거든요. 사실 어떠한 한국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있는데 그런 어떠한 복잡한 절차 때문에 또 그러니까요. 재산 요건 때문에 네. 그게 참 안 되는 경우가 좀 딱합니다. 네. 전은주 박사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저희 연구단 아젠다가 이게 소통, 치유, 통합의 통일인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뭔가 통일이라고 생각하면 남북이 하나가 되는 큰 그림을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뭔가 남북의 서로 차이, 뭐 남북 통틀어서 뭔가 우리와 동포들의 차이,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다르고 또 어떤 점에서는 같고 어떤 각자가 다른 뭐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는지,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치유하고 소통하고 상생하고 함께 그렇죠. 잘 살아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좀 고민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북한도 가보셨어요? 아쉽지만 못 가봤습니다. 아하. 그 저희 고향이 딱 두만강 건너 바로 네. 북한이랑 이웃하고 있거든요. 예. 어린 시절에는 그냥 강을 그냥 자유롭게 건너갔다 왔다 그 정도는 해봤는데요. 그죠. 네, 그 이상은 더 못 가봤습니다. 직접 너무 가보진 아쉽습니다. 못하셨구나. 네. 박돈찬 씨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경계인의 목소리 연구소라고 한국에 사실 이 동포들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또 이주 배경 청소년 등등 정말 많이 들어와서 함께 우리 한국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 지금 250만? 270만 정도 70만. 찍었습니다. 거의 30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 예.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적응하고 정착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또 그렇죠. 겪게 되는 어떤 인권 침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한국민들과 선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좀 대안적인 관계를 맺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관련한 어떤 정책 제언이라든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인권 문제 네, 네. 이런 것들을 주로 네. 다루는 연구소를 하고 네, 계시구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생업이 됩니까? 생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 이주 문제가 요즘 특별히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하셨고 이주 노동자들의 예. 어떠한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그러면서 한국 시민들의 어떠한 응원과 또 연대가 생각 밖으로 아주 강력합니다. 후원이 많이 와요. 네, 네, 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좀 어렵죠. 생계. 시민단체들은 다 어렵죠. 그렇죠? 네, 네, 네. 저희가 좀 미리 조사를 해보니까 이 경계인의 목소리 연구소라고 하셨는데 네, 네. 그 목소리가 사람 목소리 할 때 목자가 아니고 네, 그 사람이 한 사람 몫은 해야지라고 할 때의 그 목이에요. 맞습니다. 예. 왜 이런 이름을 붙이셨어요? 오탄했다고 많이 지적을 받는데요. 오탄은 아니고 그 보이스 할 때 목소리가 아니고 니목, 내목, 한목, 두목 할 그러니까요. 때인데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그렇고 이주민들 그리고 동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성실히 노동하고 엄연한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몫이 없는 사람들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고 네, 네. 그런 몫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한국 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겠다는 네. 의지를 담아서 이제 좀 중의적인 의미로 장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 박사님이 그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 근무하신다. 이거는 이제 정식 직업이니까 월급이 네. 나오는 그런 일이고 그 네. 외에 또 뭐 한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무슨 시 치유 프로그램을 네, 하신다? 맞습니다. 이건 네. 무슨 뭐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네, 시를 통해 갖고 뭔가 정서적 치유, 뭐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좀 뭐 역사가 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예. 뭐 짧게만 설명드리면 제가 그 박사 과정에 입학을 해갖고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물론 처음부터 조선족 문화, 그 동포 문화를 연구하고자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우연한 계기로 제가 좀 늦은 저녁을 먹다가 그 순대국밥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요. 저 혼자 홀에서. 근데 어떤 조선족 아저씨가 들어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뭔가 소주 한 병 시키고 그 순대국밥 양념장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네. 사장님한테. 네. 그때는 그냥 표현하면 다대기를 더 달라고 그렇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장님이 그게 저녁 늦은 시간이라서 다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아저씨가 혼자 소주 한 잔 마시고 혼자말로 조선족이라고 다대기도 안 주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처음엔 굉장히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들 많이 만나갖고 한국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잘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나봤던 그 아저씨가
아니 왜 스스로 저렇게 비하를 할까? 어. 왜 자책할까? 진짜 떨어져서 못 들고 온 것일 텐데. 네, 그렇죠. 네. 아니 왜 자꾸만 저렇게 스스로 소외감을 느낄까? 왜 스스로 차별을 당할까? 처음에는 굉장히 분노를 느꼈다가 제가 점점 여기서 살아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공부도 좀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에 좀 더 이제 분노에서부터 약간 공감과 연민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학위 논문을 쓸 때도 이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의 이야기, 그들의 정체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학위를 받고 나서도 그 학위 논문 쓰면서 제가 조사했던 것에 따르면 무조건 슬픔과 차별과 배제만 느끼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이죠. 그 중에는 또 자기도 성찰하고 인식도 전환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물론이죠.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 긍정적인 인식을 더욱 많은 동포들한테 좀 알리고 싶다. 네. 그래서 요걸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뭔가 3일 들여갖고 시를 갖고 제가 시 전공자다 보니까 시를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를 갖고 이야기하고 정서도 이야기 서로 나누고 뭔가 우리의 어떤 PAC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할까 이런 걸 목적으로 제가 프로그램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게 네. 뭐 동포분들을 모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함께 시를 쓰고 함께 맞습니다. 시를 읽고 뭐 네. 이러면서 네.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그 서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공간을 후원해 주셔갖고요. 네, 네. 공간도 무료로 빌려갖고 그냥 무료로 또 제가 교수님들 섭외를 해갖고 예. 강의도 진행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두 분 다 그 이주민들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거네, 그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이주민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건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한국 사회를 위한 당연하죠.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한국 사회가 치르게 될 어떤 갈등 비용이 훨씬 그렇죠. 더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 그냥 한국인들이 두 분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럴 정도는 한국 사람들이 아닌데. 해야 할 일을 두 분이 앞장서 해주고 계신 거니까. 우리 박동찬 소장님은 정말 열심히 하고 글쎄요. 있습니다. 정말로 멋진 후배고요. 예. 자랑스럽고 뭔가 저희들이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은주 박사님의 시 치유 프로그램 관련해서 전은주 박사님이 쓰신 시 한 편 저희가 미리 녹음을 좀 해뒀습니다. 네. 한 편 좀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눌게요. 천지 사방이 불타오를 때 나무는 어떤 기도를 할까? 밑둥치부터 불타오를 때 그리운 것 혹 그리워할까? 잣나무 잡풀들은 기도할 틈도 없이 이 환란의 불에 휩싸이는데 이 세상 불구덩이에서 나는 지금 어떤 시를 써야 할까? 제목이 산불? 네, 맞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제가 작년 2월에 첫 시집을 냈었거든요. 시집 제목은 빈집에서 겨울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변에서 살던 한국에서 살던 뭐 여러 가지 집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산불은 그 중에서도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살던 한국에서 살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살던 뭔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언제나 뭐 산불을 마주한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이렇게 거세게 우리를 막 휘몰아치는데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늘 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족들이 동포들이 아니면 이주민들이 아니면 한국인들이 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약간 이 지점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이 환난의 불에 휩싸이는데 이 세상 불구덩이에서 나는 지금 어떤 시를 써야 할까? 네. 그렇죠. 모두가 다 불구덩이 속에 살고 있죠. 그나저나 두 분 다 부모님은 그럼 그 고향에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아직 외할머니랑 어머님이 아직 고향에 계십니다. 네, 연변에. 네 맞습니다. 박동찬 씨는? 저는 좀 이산 가족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국적 회복을 하셨고요. 한국에서 이제 정착하셨고 아버지는 이제 사업 때문에 중국 현지에 머물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이런 그 추석 명절 연휴가 되면 고향집에 가야 되지 않아요?
원래 갈 계획이 있었는데요. 아우 티켓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왜 또 비행기 이렇게 값이 비싸서. 네. 마찬가지예요. 너 거의 비슷합니다. 또 이제 어머님이랑 할머니는 저 연변에 계시지만 또 여기 친척분들도 많이 나와 계셔갖고 예, 또 여기서도 충분히 잘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중국에 계신 우리 동포 조선족 분들을 전부 합하면 몇만 정도 되죠? 이게 중국에 공식적으로 10년을 주기로 하는 인구 통계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통계를 하기로는 180만 정도로 이제 180만. 통계가 나오는데요. 근데 중국은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폐지된 이제 호주제 호적부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호적을 중심으로 이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실생활 인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나와 있더라도 미국에 가 있더라도 호구가 남아 있으면 그러면 다 집계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네. 180만인데 네. 한국에 와 있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그거 혹시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80만 정도. 80만. 법무부 출입국 통계를 보면 한 64만 명 정도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 전은주 박사님처럼 귀화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네. 귀화하신 분들도 지금 10만 명을 훌쩍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합산하면 뭐 한 80만 정도. 그러면 네. 간단히 말해서 180만 중에 80만 정도는 한국에 와 계시다. 맞습니다. 네. 뭐 거의 두 명 중에 한 명 그런 식이 돼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귀화한 분들도 벌써 한 10만에 달한다. 네. 네. 진짜 우리 동포입니다. 우선 언어 장벽이 없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제 만난 고려인 분들은 언어 장벽이 심하대요. 그쪽에서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동포들은 어려서부터 다 배웠으니까. 그렇죠? 근데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죠. 사실 러시아도 그렇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은 그렇죠. 이제 사실 민족 우대 정책을 받는다기보다는 좀 약간 박해를 받으면서 맞아요. 네네 사실 그 중국 동포나 조선족들처럼 현지에 뭔가 민족 학교를 세울 여건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자, 10시 3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조하늘 씨. 날씨가 긴 연휴를 샘내나 봅니다. 연일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주로 중부지방과 경북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부지방에 5에서 20,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과 모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에 최대 80, 중부 서해안에 최대 60, 그밖에 중부 내륙에 10에서 40, 전북에는 최대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의 하늘빛이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고요. 한글날인 목요일에는 강원 영동에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전주와 대구 25도, 밀양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일부 남부지방은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그쳐 한낮에도 선선하겠고요. 갈수록 아침 기온도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전까지 빠르게 교통량이 늘면서 고속도로 귀성정체는 조금 전까지가 절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요금소를 기준으로 6시간 반 정도 걸리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에서 수원, 또 이후에는 기흥에서 남사까지 정체고요. 입장에서 천안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목천에서 다시 막히고요. 더 가서는 청주에서 주감휴게소, 또 회덕분기점에서 비룡 분기점까지 각각 막힙니다. 남부권에선 경주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 익산에서 5km 구간 밀리고요. 이후에는 동광주 요금소에서 고서분기점, 또 대덕분기점에서 대덕터널 사이가 어렵습니다. 옥과 부근 1차로에 사고 있고요. 반대 천안 쪽으로도 남장성 분기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추석 기획. 내 고향 서울. 우리는 하나다. 추석 기획 내 고향 서울 우리는 하나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중국 동포 두 분 모시고 있습니다. 연변에서 와서 지금 귀화하신 전운주 박사, 그리고 선양에서 오신 박동찬 중국 동포 함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석 얘기로 가서 어릴 적 어릴 적뿐 아니라 뭐 중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추석 어떻게 지냈어요? 고향에서? 사실요, 뭐 추석이 한민족에게서는 굉장히 큰 명절이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걸 또 뭐 중추절이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중추절이 그렇게 큰 명절은 아닙니다. 중국 예. 사람들한테는 그래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음력설이 가장 그렇죠, 큰 명절이고요. 근데 추석이 공교롭게 이번에 중국에서도 연휴가 굉장히 긴데 그건 이제 중국 10월 1일 건국절, 이제 국경일이랑 겹치기 때문에 연휴가 긴 거지 평소에는 그냥 하루 쉬는 날입니다. 네, 네. 그래서 딱히 뭔가 추석을 기념하고 물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전통 음식도 해 먹었던 기억은 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뜨겁게 쉬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하긴 공식 휴일이 하루밖에 안 되면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 네. 중국 안에서도 서로 뿔뿔이 흩어져 살면 그렇죠. 고향에 부모님 찾아서 가야 되는데 하루면은 못 가잖아요. 그렇죠? 네. 설에는 찾아가지만 네, 추석에는 가지는 못한다. 네. 근데 제사 차례는 안 지내요? 차례는 뭐 집집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는 이제 뭐 기독교 내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차례는 따로 안 지냈습니다. 연변은 어때요? 아마 연변도 쉬는 날은 꼭 똑같이 하루뿐이고요. 다만 저희는 성묘는 꼭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면 제 기억에는 청명과 똑같이 1년에 2번 성묘하러 가는 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할머니가 뭐 전을 부치시거나 차례 음식 준비를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는 어릴 때 기억이 그겁니다. 아버지 자전거 뒤에 앉아갖고 네. 이제 성묘하러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시골이라서 이렇게 뒷산에 거의 이 온 동네 분들의 산소가 다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나가면 정말 거리마다 동네 분들이 다 성묘하러 가는 뭔가 진풍경, 굉장히 뭔가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 그래서 약간 할아버지 산소가 생각나고 뭔가 고향의 그 풍경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추석이라고 하면. 네.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 게 아니고 네. 성묘 가서 거기서 차례를 네, 지낸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송편 같은 것도 해 먹었어요? 송편은 딱히 없었고요. 그래요? 다만 저희 할머니는 떡을 굉장히 자주 만드시는데요. 물론 명절 때마다 빼놓지 않고 떡을 만드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송편에 들어가는 재료랑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쌀 가루 반죽해갖고 거기에다가 콩을 그냥 박아서 납작납작하게 만들어갖고 그냥 찐다? 그냥 콩떡.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송편에 대한 기억은 딱히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또 어떤 얘기랑 관련이 있냐면요. 제가 전은주 박사님께서는 그 중국 동포 몇 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5세이거든요. 5세라는 거는 저희 고조부 할아버지의 그렇죠. 할아버지가 경북 의성 출신이셨고 1920년에 이주를 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세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사실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떠한 뭐 기술이라든가 그러한 향수 같은 게 조금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 부모 세대까지만 해도 뭐 김치를 직접 담그고 뭐 그러긴 했었는데 제 또래 세대들은 요즘 다 사 먹습니다. 한국도 그래요. 네. 아무튼 근데 그 음식 중에 송편은 없었다. 중국에서는. 그러면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이라 그러면 뭐예요? 아까 전? 네, 아마 성묘하러 가기 위해서 저는 그냥 필수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중국 문화에 젖어들어서 월병을 같이 먹습니다. 네. 저는 몇 가지 정도 붙였어요. 저희 집은 진짜 손이 크셔서 되게 푸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좀 이어받아서 지금 저는 한국에서 똑같이 전을 부칩니다. 오늘도 이제 돌아가면 전 전도 부치셔야 많이 돼요. 만들어야 되고요. 아하. 네. 선양에서는 어땠어요? 선양에서는 월병을 많이 먹었습니다. 월병. 연변이랑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거긴 사실 뭐 동포들이 많이 산다고 해도 한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렇죠. 동네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선양이 중국 동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로 인구가 한 거의 1,000만에 육박합니다. 네. 네.
동포의 수는 뭐 1%도 안 되고요. 0.0 몇 프로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한쪽 중국 문화에 좀 젖어들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예. 월병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 한복은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부모님들은 좀 입었어요? 명절 때는 그래도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8살 때 이주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전통을 그대로 많이 살리려고 좀 애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설에는 한복을 입었는데요. 추석에는 그래도 한복 안 입었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처음 한국에 와서 명절 때 깜짝 놀랐던 게 지하철을 탔는데 오 한복을 입고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여기가 네, 내 네. 고향이 근원지였구나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착장이 좀 개량되긴 했습니다만 개량 한복이거든요. 네. 예, 오늘 끝나고 저는 저희 할머니 댁에 인사를 올리려고 또 이렇게 특별히 차려입고 왔는데요.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추석 연휴는 짧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솔직히 딱히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설 때는 그러니까요. 이제 네. 한복을 차려입고 가서 세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좀 또 반대로 어떤 걸 느꼈냐면요. 한국에 왔을 때 오히려 다들 막 결혼식 때나 명절 때나 한복을 대여해서 많이들 입더라고요. 근데 대여는 저희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저희는 보통 어릴 때부터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 돼서 한복을 꼭 한 벌씩 맞춰놨어요. 그리고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뭔가 지역사회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동네에 어떤 잔치가 있으면 한복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집마다 한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일종의 그 문화였군요. 그렇죠. 그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 동포들이 예. 그 다수의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려는 일종의 몸부림 같은 거였고요. 그게 자신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일종의 그렇군요. 기제였죠. 네. 네. 그런데 아무튼 중국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설은 길게 정말 명절로 세는데 추석은 그냥 간단히 성묘 정도 하고 뭐 이런 거다 이 말씀. 그러니까 뭐 한복 차려입을 겨를도 없고 대체로 그렇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어제 제가 고려인들을 만나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한식이나 단오 날은 거의 잊혀졌거든요. 그런데 네. 고려인 분들은 한식 단오를 꼭 추석처럼 챙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도 그래요? 단오절은 법적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고요. 아, 법적 공휴일이에요? 예, 법적 공휴일. 근데 이 단오를 챙기는 건 이제 동포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이제 단오를 많이 챙기고. 근데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전통 절기라든가 이런 거에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그냥 휴일로서 좀 소비하는 것 같긴 합니다. 연변 같은 경우에는 좀 한국이랑 좀 다른 또는 다른 중국인들과 다른 특별한 명절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뭐죠? 그게 8.15라고 하는 노인절인데요. 우리가 8.15라고 하면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 네. 근데 연변에는 연변만의 특수한 명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노인절, 노인을 위한 명절인데요. 8월 15일을? 네, 맞습니다. 이게 역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인 이주민 1세대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해마다 8.15를 기념하면서 자체로 잔치를 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좀 확산되면서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8.15를 기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절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석보다 오히려 더 큰 명절, 진짜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잔치를 엽니다. 하루를 여는 게 아니라 1박 2일로 잔치를 열어요. 그러면 오전 중에는 거의 어르신들이 다 한복 입고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공연까지 해요. 이야. 이를테면 한국은 면 단위, 2단위 이렇게 나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촌 단위가 있거든요. 그럼 촌과 촌끼리 서로 이제 춤추고 이런 걸 경연을 해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부채춤을 나선다 그러시면 한 3개월 전부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온 동네 잔치. 네. 네, 그 8.15 노인절이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근데 그건 중국 공휴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예 그 연변에서 하도 오랫동안 50년대부터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공휴일로 연변만 공휴일로 정해졌을까요? 하루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연변 자치주 차원에서의 네. 공식 공휴일. 네, 맞습니다. 아. 혹시 선양에도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연변만의 날이군요. 네, 맞습니다. 8.15 광복절을 기념할 수 없으니 이걸 노인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사실상 광복을 기념한 그런 네,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천대항 댄스 경연대회까지 한다. 하하. 네. 네, 추석보다 더 크다. 네. 그렇군요. 뭐 한식 단오 이런 거는 별로 이게 단오는 중국의 네, 그냥 맞습니다. 그 공휴일이니까 쇠고 그런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에도 오신 지 이제 꽤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추석을 하는 모습과 어려서 고향에서 뭐 부모님이나 할머니들이 추석을 하는 모습과 이렇게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제일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을 참 크게 쉬는구나. 크게 쉬는구나. 예. 그리고 가족들이 다 이제 고향에 내려가고 그리고 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즐기고 하는 모습이 제일 달랐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땅도 넓고 이동거리 동선도 이제 길기 때문에 사실 못 가죠. 설 연휴 때나 그 가능한 일이고요. 네. 추석을 되게 크게 쉬는구나라는 게 그 차이. 컸습니다. 네. 마찬가지죠? 네, 또 의외로 이제 한중 수교 이후에 한국에서 추석이 엄청나게 큰 명절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역으로 최근에는 연변에서도 추석을 좀 내부적으로는 좀 쉬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추석 기획을 준비하면서 네. 고려인 분들이나 중국 동포 분들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전통 명절을 잘 할지 모른다. 그런 취지를 갖고 했는데 아니네요. 사실 뭐 전통이라는 건 꼭 이제 뭐 문화라든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은 아니죠. 네, 사실 지금 저는 5세고요. 이주한 지 100년 넘은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한국말을 하고 있는 자체가 대단한 전통을 지켰다는 방증이 물론.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180만 중국 동포분들은 대체로 동포들끼리 결혼합니까? 아니면 중국인과의 결혼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어르신 세대들은 꼭 동포들끼리의 그렇죠. 어떤 결혼을 주장했는데 요즘에는 그 성비의 어떤 불균형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제 뭐 한족들이랑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 한국에 나오신 분들은 내국인들과 그렇죠. 한국인들과도 같이 결합해서 네.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비 때문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도 옛날 한국과 남아선호. 맞아요.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싶어도 짝이 될 여자가 부족하다. 짝이 될 그렇죠. 여자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 할 수 없이 한인들을 만나거나 이렇게도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아마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진짜 부모님 세대가 절대 허락하지 않는, 네. 절대 가능하지 않는 네. 뭐 그런 일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진짜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자, 한국과 중국 사이에 뭐 이런저런 또 갈등 요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한국 조선족 동포이면서도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갖고 있는 이중 전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중국 동포들 아니시겠어요? 그분들은 한중 간에 이런저런 정치적 갈등들이 생길 때 기분이 좀 묘하겠어요? 어때요? 현장 일선에 있는 요즘 뭐 한편으로 이제 뭐 협중 시위도 계속되고 있고 하면서 그런 사건을 맞닥뜨릴 때마다 안타깝고 참 기분이 좀 우울하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 정체성이라는 그러니까요. 것은 출신국에도 그 정체성이 남아 있을 수밖에 당연하죠. 없고 그리고 여기 도착해서 살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주류가 동포들을 이제 대함에 있어서는 너무나 좀 양자택일 를 좀 강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요즘에도 좀 그런 질문이 발화가 된다고 하던데 한국과 중국이 축구하면 어디 응원할 그렇죠, 건지 그렇죠. 그런 질문을 참 집요하게 많이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사실 이게 또 좀 아이러니한 게요. 한국에 있으면 오히려 중국이 그립기도 한데요. 중국에 있을 때는 오히려 한국, 이 고국이라는 데가 엄청나게 그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가지로 환원되지 않는 정체성을 그래요. 좀 이해해 주십사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은 재외동포 이해 교육을 강의를 나가는데요. 예전 같으면 교육이 대체로 잘 나가는 동포만 우리 동포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공 사례 들려주고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잘 사는 동포만 우리 동포고 못 사는 동포는 우리 동포가 아닌가? 또다시 차별의 문제가 생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뭐 잘 살던 미국에 살던 일본에 살던 중국에 살던 동포는 우리 동포고 같은 뿌리고 같은 민족이다. 이 차원에서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최근 들어서 뭔가 협중 예. 이런 문제가 많이 또 생성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또 동북공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조선족의 역사를 다 중국 역사로 하고 뭐 심지어 김치, 한복 이런 걸 뭐 중국의 고유 뭐다 이런 것도 좀 야속하죠. 그렇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안타까웠던 게 중국 정부가 소위 이제 권력과 힘으로 추진하는 것을 갖다가 마치 중국 동포들이 여기에 협조하고 조력하는 뭔가 천병인 양 그렇게 맞아요. 묘사되고 하는 게 매도되는 게 좀 많이 그건 안타까웠습니다. 오해죠. 그렇죠. 전혀 네. 그렇지 않죠. 예. 예컨대 예전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한복을 입은 예. 여성이 등장하면서 되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사실은 중앙민족대학, 그 베이징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조선족 중국 동포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은 이제 다민족 국가라는 걸 이제 자랑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소수민족들의 의상을 막 대대적으로 좀 내세우고 하는데 약간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를 입고 나와야 되냐? 예컨대 중국식 복장을 입고 나오면 이 민족의 배신자라는 얘기를 들을 테고 그럼 한복을 입으면 또 문화 찬탈이 천병이라고 매도당하는 이러한 참 이 틈새에서 예.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예. 예. 이중 경계에서 살아가는 그렇죠. 자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중 네. 정체성 경계인들은 항상 그러니까 두 나라가 서로 사이좋게 두 나라 국민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 우리 전은주 박사님께 혹시 그 신청곡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김광석의 광야에서를 부르셨어요. 네. 왜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뭔가 학부생 시절부터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긴 하지만 굉장히 선호했고 뭔가 이 노래를 들으면 내가 뭐 한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아니면 우리의 간도의 역사를 다시 살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울컥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을 해주셨으면 네, 하는 네. 바람에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은주 박사 또 박동찬 씨 연휴 잘 보내시고 한국에서 뜻하는 바 다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두 분 다 이주민들 또 한국에 와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많은 성취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는 독일 출신 또 미얀마 출신 연예인들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의 광야에서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